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레나 존스 작가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아냈던 천재 소녀 탐정 에거사 오들리. 이번에는 런던의 유명 박물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과연 에거사는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두 번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내장. 검은 대나무. 나는 느지막이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다. 브리아나가 새벽 2시에 보낸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알았어. 언제든 와. 브리아나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별표 드레싱 가운을 입고 주방에 갔다. 아빠와 갈색 더블 재킷은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다. 대신 아빠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별표 잠옷 위에 입는 가운. 어제 말했던 회에 간다. 아마 늦을 거야. 크루아상 먹으렴. 난 크루아상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아침으로 준비해 놓은 걸 보니 아빠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혹은 할 계획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크루아상을 먹고 싶은 욕구를 막지는 못했다. 나는 오렌지 주스와 크루아상 하나를 먹은 뒤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 위에 엄마의 꽃무늬 셔츠 드레스 중 하나를 골라 입었다. 드레스에 넓은 검은색 벨트를 메고 데님 재킷을 걸쳐 패션을 완성했다. 난 엄마 옷을 즐겨 입는다. 그러면 엄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닥터 마틴 부츠를 신어 거친 분위기를 더했다.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은 크루아상 하나를 질겅질겅 씹으며 하이드파크를 가로질러 카도간 플레이스로 향했다. 브리아나의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빨랐다. 정오가 가까운 시각이었고 9월 초순치고는 꽤 후텁지근한 편이었다. 나무에 미끄러지는 햇빛이 눈부셨다. 루이비통과 샤넬 같은 최고급 명품 가게들이 모여있는 슬로한 스트리트로 접어들었다. 밝은 색깔의 깃발들이 덴마크, 페루, 별표 페로스제도 대사관 밖에서 펄럭거렸다. 별표 블랙 캡 택시 운전사가 덴마크 대사관 옆에 차를 대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뒷바퀴에서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검은색 비닐을 빼냈다. 그는 주로 공원 밖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기사였다. 별표 영국 북부 대서양과 노르웨이의 중간에 있는 제도. 별표 영국의 전통적인 택시. 안녕하세요, 알렉시 아저씨. 내가 소리쳤다. 아, 에거사구나. 이거 좀 봐라.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끔하게 빼내지 않으면 브레이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아니, 괜찮아. 어쨌든 고맙구나. 둘 다 손을 더럽힐 필요야 없지. 네, 그러시다면 전가 볼게요. 행운을 빌어요. 고맙다. 나는 아저씨에게서 멀어진 뒤 걸음을 계속 재촉했다. 브리아나의 집 앞 모퉁이에서 마지막 남은 크루아상을 해치우고 손에서 빵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카도간 플레이스에 있는 대저택에 도착하자 브리아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요즘 브리아나는 전혀 CC 멤버 같지 않았다. 리암과 내가 질색했던 과하게 치장한 마네킹 같은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CC는 세련된 악동들을 뜻하는 시크클릭, 시클릭의 준말로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만든 모임의 이름이다. CC 멤버들은 집안에 돈이 많았지만 잘난 척 대마왕인 데다가 짜증스럽기까지 했다. 걔네는 하나같이 화장을 두껍게 하고 손톱을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긴 금발을 고집했다. CC 멤버였던 브리아나는 최근에 머리를 화려한 하늘색으로 염색하고 단발로 자른 뒤 반쪽 머리는 밀어버렸다. 나를 반기는 브리아나의 뒤통수가 지저분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검은색 아이라이너도 번져서 꼭 판다 같았다. 몇 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이었다. 파란색이 아주 환상적인걸. 내가 브리아나의 부스스한 머리를 더 헝클어뜨렸더니 브리아나가 웃으며 나를 포옹했다. 고마워. 지난주에 염색했던 핑크색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었어. 브리아나가 뒤로 물러나 나를 보았다. 그 드레스 예쁘다. 이것도 너희 엄마 거야?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인 뒤 곧 브리아나를 따라 서재로 갔다. 브리아나는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 같았다. 너 잠을 자긴 하니? 대리석이 깔린 넓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내가 물었다.
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브리아나가 고개를 저었다. 잠 안 자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어.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안 자고 버틴 거야? 브리아나가 멍하니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 30시간 정도? 그다지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다. 잠 못 자게 하는 건 고문할 때 쓰는 방법 아냐? 브리아나가 웃었다. 하지만 난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니까 좀 다른 경우지.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근데 이게 내가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브리아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범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나한테 몇 가지 고문을 해보는 거야. 브리아나가 놀라워하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얼른 덧붙였다. 그냥 만만하고 큰 고통이 없는 것들만 시도해보는 거야.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뭐 그런 거.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디 가셨니? 내가 물었다. 뭘 물어? 브리아나의 부모님, 브리아나는 부모님을 노땅들이라 부른다. 조심성 없고 집을 자주 비우는 오빠에게 브리아나를 맡겨두고 항상 여행을 다닌다. 그것도 아주 멋진 곳들로만. 너랑 영화 보러 같이 못 가서 서운했어. 진짜 재밌었거든. 내가 말했다. 리암도 그러더라.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 브리아나를 따라 서재에 도착한 나는 리암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리암은 의자에 기대 앉아 발을 책상 위로 올리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리암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러니까, 뭐야. 나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리암까지 부른 거지? 브리아나가 내 앞을 막고서 뿌루퉁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 얼굴 하지 마. 너 CC였을 때 입술 쑥 내밀고 혀 짧은 소리로 말하던 거 생각나. 브리아나가 몸서리쳤다. 야, 얘기하지 마. 기억도 하기 싫어. 내가 진짜 그렇게 끔찍했어? 무지 끔찍했지. 내가 심각하게 말했다. 나와 리암이 옆에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까. 사라 레스본이 내게 또 어떤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지 들었어? 브리아나가 물었다. 사라 레스본은 CC의 대장이자 브리아나의 이전 절친이다.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했어? 걔가 또 못생기게 나온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도배했어. 포토샵으로 내 얼굴을 여드름투성이로 만들었어. 브리아나가 내게 휴대폰을 건넸고 리암과 나는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여드름으로 덮인 브리아나의 얼굴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잠시 뒤 리암이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거 진짜 공이 많이 드는 일이야. 여드름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간을 엄청 들였겠는걸. 브리아나는 그다지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야. 걔 사촌 중에 사진 편집을 귀신같이 하는 애가 있거든. 내가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근데 사라가 이번에는 또 왜 그런 거야? 브리아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계속 나한테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자기들을 배신한 대가로. 헐, 내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적어도 CC를 빠져나오길 정말 잘했단 걸 알게 됐어. 브리아나가 말했다. 걔들이 널 대신할 애를 찾으려고 오디션을 열었다고 들었어. 그 자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머리를 탈색한 애도 있다며? 체리벨 맥너플린이라고 프로 축구 선수 딸이야. 머리가 길고 검은네? 브리아나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젠 아니지. 지금은 밝은 오렌지색이고 탈색 때문에 머리가 상하고 뚝뚝 끊겨서 관리받고 있대. 저런. 내가 안타까워하며 감탄사를 내뱉자 리암도 같은 마음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이 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적응자라 부르기도 하고 괴짜로 부르기도 하지만 난 별난 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식의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마냥 즐길 수 없었다. 근데 리암이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너 박물관 간 일은 어떻게 됐어? 맞다. 내가 주머니를 두드렸다. 브리아나가 분석해줬으면 하는 샘플을 면봉에 묻혀왔어. 내가 면봉이 든 병을 꺼냈다. 어디서 나온 건데? 리암과 브리아나에게 대형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줬더니
리암이 존경스럽다는 듯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기어코 들어가긴 했단 거네? 응. 역시 진격의 애거사라. 브리아나가 하품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깨어 있을지 모르겠어. 브리아나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고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펼쳐진 연습장에 메모했다. 31시간 반. 브리아나가 중얼거렸다. 너 혹시 조합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갔어? 리암이 물었다. 나는 리암에게 경고하듯 얼굴을 찌푸렸다. 브리아나 앞에서는 조합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교수님한테 들키면 널 죽이려 들지도 몰라. 다행히 브리아나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브리아나가 책장 근처에 붙은 전등 스위치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스위치 케이스를 밀어 올리고 키패드를 눌렀다. 책장 한쪽 면이 뒤로 물러나며 열렸다. 책장이 열리는 장면은 몇 번을 봐도 절대 질리는 법이 없었다.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비밀의 방이 열리는 듯했다. 내가 만약 브리아나를 부러워한다면 그건 거대한 집이나 도서관 때문이 아니라 브리아나의 서재는 높은 발코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맞다. 탐정이라면 누구나 꿈꿔 마지 않는 도구들로 가득한 그 비밀의 방 때문일 거다. 브리아나는 법의학자를 꿈꾸기 시작한 뒤부터 수년에 걸쳐 많은 도구와 화학 실험 키트들을 개인 실험실에 모아두었다. 브리아나를 알게 된 건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그 애의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수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책장에 정신을 빼앗긴 사이 브리아나는 눈을 감고 벽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안, 나 이제 자야겠어. 이거 나중에 해도 되지? 브리아나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내가 등이 편한 의자 하나를 끌어다 브리아나 옆으로 가지고 갔고 리암이 나를 도와 브리아나를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다른 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둘러주었다. 브리아나를 최대한 편한 자세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비밀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 처음인 리암은 문간에 서서 그 비범한 광경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내 첫 반응도 꼭 저랬던 기억이 난다. 실험실 벽에는 금속 선반이 가득했고 각 칸에는 시험관, 별표 피펫, 별표 패트리 디시와 별표 벨자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도구와 장비가 들어있었다. 나는 리암을 지나쳐 아세틱, 어시틱, 초산, 에서 징크, 징, 아연까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여러 물질이 든 병들을 손으로 쭉 훑었다. 뭔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었다. 별표 실험실에서 소량의 액체를 잴 때 쓰는 작은 관. 별표 세균 따위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유리 접시 용기. 별표 아래쪽은 열려 있고 위쪽은 밀폐되어 있는 종 모양의 용기. 방 중앙에 화학실험 도구인 별표 분젠 버너가 갖춰진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었다. 불을 피워보고 싶어 근질근질했지만 내 것이 아니므로 꾹 참았다. 실험을 해도 되는지 브리아나에게 물어볼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별표 가스를 연소시켜서 고온을 얻는 장치. 여기 진짜 끝내준다. 리암이 말했다. 그치? 나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브리아나가 같이 쓰자고 하잖아. 맞아. 우리는 한동안 방을 둘러보느라 말이 없었다. 그러다 리암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브리아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리암이 이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게, 인스타그램 이미지와는 딴판이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보물 같은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제 그만 나가야겠지? 브리아나 허락 없이 장비를 써서 면봉을 분석할 순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책장을 닫고 유리병을 벽난로 선반에 얹었다. 그리고 공책을 한 장 찢어 날 분석해줘요라고 써서 병 뒤에 세워두었다. 자, 이제 널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줘야겠지? 리암이 말했다. 내가 웃었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사방이 가정집인데 에스코트가 왜 필요해? 그래도 내가 정 원하면 함께 걸어가 줄 순 있지. 우리는 브리아나의 집에서 나와 현관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거리는 조용했고 날씨는 한층 더 후텁지근했다. 리암이 브리아나에게 담요를 덮어주면서 런던도 함께 감싼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에 도착하자 리암이 내게 잘 가라고 손을 짧게 흔들었다. 내일 봐. 리암이 말했다. 나는 심장이 툭 떨어졌다.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하루 종일 교실에 묶여 있으면 조합시험은 어떻게 하지?
리암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리암의 걸음걸이를 잘 알아서 사람들 틈에서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었다. 리암은 항상 다음 모퉁이에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빠르고 열성적으로 걸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장 선생님과의 무술 수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술 수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째서 리암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리암은 내 일상을 손바닥 보듯 훤히 다 알게 될 게 뻔한데. 생각해보니 나는 무술 실력이 훨씬 더 능숙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으로선 겨우 초보 딱지를 뗀 정도였으니 말이다. 허영심이라고 할까, 여하튼 그 비슷한 감정이 조금은 작용한 듯했다. 무술 수업은 돌리베이라 교수가 내게 새로 제안한 일이었다. 사실 제안은 너무 부드러운 단어다. 교수는 내게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고집 센 바보처럼 런던을 종횡무진 누비려면 깨쓸 만한 기술이 필요해.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다. 교수는 내가 어떤 기술을 구사할 줄 아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도 교수는 내게 장 선생님의 명함을 주면서 도러시가 보냈다고 전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도저라는 무술체육관은 장 선생님의 레스토랑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센트럴 런던의 소호 지역에 있는 검은 대나무라는 레스토랑은 장 선생님이 손녀 바이의 도움을 얻어 운영하는 곳이다.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가 교재에 둘러싸인 채바에 놓인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이는 레스토랑 일을 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데 익숙했다. 바이가 상냥한 표정으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키가 크고 마른 바이를 보면 항상 은색 자작나무가 생각났다. 오늘 바이는 긴 머리를 헐렁하게 묶고 양귀비꽃 무늬가 가득한 달라붙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바이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애거사. 고마워. 내 원피스 예쁘다. 도복은 뒷방에서 갈아입으면 돼. 바이가 색깔이 화려한 세로 줄무늬 커튼을 가리켰다. 나는 커튼 뒤에 있는 작은 방에서 드레스와 청바지를 벗고 배낭에 넣어온 흰색 도복으로 갈아입었다. 내 옷은 접어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부츠는 의자 아래에 두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의자 위 벽에 걸린 액자 속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건 별표 병병면의 상징이었다. 장 선생님이 중국어 중에서도 가장 쓰기 어려운 글자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그 글자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어느 가난한 선비가 병병면갑 대신 주인장에게 그 집 음식을 광고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 표식은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는 입력할 방법이 아직 없다. 하지만 다행히 손으로 쓸 수 있도록 기억하는 방법은 있었다. 장 선생님은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별표 중국 산시성의 국수 요리. 하늘로 솟구치는 지붕이 환강변을 흐르는 두 개의 굽이 위에 놓여 있도다. 8팔, 자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말씀 자가 숨어들었도다. 너도 작고 나도 작으며 너도 자라고 나도 너와 함께 자라며 그 안에는 말의 왕이 지배하는도다. 그 아래에는 심장이 있고 옆에는 달이 있으며 튀김 반죽이 축 처지도록 고리를 매달아 새냥으로 마차를 타고 우리는 달리네. 나는 방에서 나가 지하로 통하는 붉은 타일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에서 또 지하로 가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요즘 나는 지하와 터널에서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장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검은 도복을 입고 흰머리를 뒤로 모아 젓가락 같은 꼬챙이로 고정시키고 있었다. 선생님은 안경이나 집 열쇠, 머리 묶는 막대기 등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열심히 찾고 있던 펜을 선생님의 머리 사이에서 찾아준 적도 있다. 무술의 달인치고 장 선생님은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다. 우리는 목례를 나눴고 나는 맨발로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나는 선생님이 내게 덤벼든다고 해도 상대를 방 한가운데 매다 꽂는 숙달된 동작으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 수업은 그런 식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내게 여태 배운 자세를 통해 무술을 익히라고 가르쳤고 이것들을 다 익혀야 나중에 더 복잡한 기술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내가 자세 시범을 끝내자 긴 침묵이 흘렀다. 너 이 자세들 연습하고 있니? 네, 나는 방학 내내 아침 저녁으로 자세를 열심히 연습했다. 새로운 사건이 생겨 흥분하는 바람에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만 연습을 잊었을 뿐이다. 나는 가만히 서서 장 선생님의 판단을 기다렸다.
드디어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우리 차나 한잔 하자. 장 선생님이 나를 작은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내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이 화려한 주전자를 들었고 주전자와 같은 무늬의 작은 잔에 제스민 차를 따랐다. 검은 대나무에 있는 자기 그릇은 모두 무늬가 같았다. 흰색 바탕에 대나무 줄기와 잎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작은 잔을 손으로 감싸들어 올릴 때마다 곧 부화할 달걀을 손에 넣은 듯 부드럽고 따뜻하고 연약한 느낌이 전해져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제가 그렇게 못했나요? 내가 선생님에게 물었다. 못해? 뭘? 제 자세요.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자세. 선생님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했다. 그러더니 내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런 표현 아니?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라는. 장 선생님은 이런 표현들을 수도 없이 알고 있었다. 하나같이 수백 세대를 전해 내려온 훌륭한 격언처럼 들렸다. 솔직히 나는 그것들 모두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 넌 인내의 기술을 배워야 해, 애거사. 그래야 비로소 참된 정신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나는 계속 기다렸지만 선생님의 입에서 또 다른 격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선생님은 초콜릿 비스킷이 담긴 펭귄 무늬 접시를 내게 내밀었다.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농담하는 거 좋아하잖니. 선생님이 털어놓듯 말했다. 차와 비스킷을 다 먹은 뒤 이번에는 날이 넓은 칼로 훈련했다. 나는 이 훈련을 가장 좋아한다. 모든 초보자가 나처럼 제대로 된 무기로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 돌리베이라 교수가 내가 얼른 기본적인 무기를 안전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장 선생님에게 특별히 부탁했을 거다. 좋아, 좋아. 장 선생님이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말했다. 이제 자세를 바로잡아봐, 정확하게. 수업을 마치고 옷을 보관해 둔 대기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었다. 꽃무늬 원피스 위에 흰색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얼른 그걸 집어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꾸러미가 아니라 꽃이었다. 봉우리 모양으로 잘 접힌 종이꽃이었다. 그러나 내 옷 위에 놓인 이 뜻밖의 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바이가 여기 가져다 놨나? 꽃은 너무나 정교했다. 이 정도로 정성스럽게 만들려면 도대체 종이를 몇 번이나 접어야 했을까?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더니 안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잘못해서 종이가 찢어질까 봐 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바이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손바닥에 종이꽃을 살포시 올린 채 커튼을 걷고 레스토랑으로 갔다. 바이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교재를 보면서 필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바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바이가 종이꽃을 보고는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나, 예뻐라. 이거 언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바이는 깜짝 놀랐다. 나? 난 종이접기 할 줄 몰라. 어디 좀 보자.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장 선생님이 다가와 있었다. 선생님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데 명수였고 우리는 그가 위층으로 올라온 것도 몰랐다. 내가 선생님이 볼 수 있게 꽃을 내밀었다. 정말 고급스러운 종이꽃이구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이걸 여기 놔뒀을까요? 여기 있었어?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선생님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뭔가 알 것 같다는 기미가 퍼뜩 지나갔고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평소였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거다. 거기에 글자가 쓰여 있었어? 글자가 안쪽에 있어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봉우리를 다시 쳐다보니 꽃잎 위에 잉크로 뭔가가 작게 쓰여 있었다. 여기 뭔가 있긴 해요. 중국 글자인가? 바이가 내게서 꽃을 가져가며 말했다. 물을 뜻하는 글자야. 그럼 애거사에게 물 한 그릇 가져다 줘봐라. 장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선생님이 평소 내게 말해주었던 인내에 관한 속담을 인용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참았다. 바이가 싱크대에서 사발에 물을 채워 카운터 위에 놔주었다. 장 선생님이 그 위에 봉우리를 띄우라고 내게 고갯짓했지만 나는 주저했다. 잉크가 다 번져서 숨은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다.
그러나 선생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이 크게 심호흡한 뒤 접힌 꽃을 수면에 살짝 올려놓았다.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꽃잎 하나가 천천히 펴졌다. 잠시 뒤 다음 꽃잎도 펴지기 시작하더니 곧 모든 잎이 활짝 펴지면서 작은 봉우리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했다.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처럼 꽃봉우리가 펼쳐지는 과정은 교향악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마치 별표 타임랩스로 촬영한 장면 같았다. 땅에서 새순이 돋아 꽃이 피는 과정을 눈 깜박할 사이에 모두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별표 움직임의 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하는 기법. 꽃 가운데 있는 편편한 면에 요정이 굴뚝새의 깃털을 잉크에 찍어 쓴 것 같은 작은 글씨가 있었다. 메시지 위에는 문지기 조합의 열쇠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3가지 과제 중 첫 번째 관문이 분명했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 탐정이라며 용기를 내, 애거사 오들로. 나는 마음속으로 용기를 불어넣었다. 모두 사발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글자를 큰 소리로 읽었다. 네덜란드 정원으로 나를 찾아와. 그 밑에는 역시 작은 글씨로 의성어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추추 리빗 플랍 오잉크 쟁글 플랍 칩 커플렁크 브룸 위즈 오잉크 위즈 벨치 추추 쟁글 오잉크 쟁글 브링 벨치 트웩 추추 홍크 벨치 쟁글 무 구포 추추 리빗 플랍 오잉크 쟁글 벨치 스웩 플랍 쟁글 무 추추 플랍 홍크 위즈 아추 쟁글 버즈 벨치 스웩 플랍 뱅 스웩 거포 위즈 오잉크 삐삐뱅 스웩 플랍 무 플랍 브링 쟁글 무 플랍 쟁클 브링 추추 벨치 홍크 딩 버즈 홍크 벨치 위즈 벨치 스웩 추추 오잉크 객 벨치 스웩 위즈 벨치 스웩 웨즈 커플렁크 플랍 오잉크 플랍 빕 추추 리브비트 플라프 오잉 쟁겔 플라프 치프 커플렁 브룸 위즈 오잉 위즈 벨치 추추 쟁겔 오잉 쟁겔 브르링 벨치 색 추추 홍 벨치 쟁겔 무거포 추추 리브비트 플라프 오잉 쟁겔 벨치 색 플라프 쟁겔 무 추추 플라프 홍 위즈 어추 쟁겔 버즈 벨치 색 플라프방 색 거포 위즈 오잉 비프방 색 플라프 무 플라프 브르링 쟁겔 무 플라프 쟁겔 브르링 추추 벨치 홍딩 버즈 홍 벨치 위즈 벨치 색 추추 오잉 캑 벨치 색 위즈 커플렁 플라프 오잉 플라프 비프. 저게 뭐지? 바이가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기분 좋은 흥분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암호로 된 메시지였다. 드디어 내 암호 해독 기술을 알릴 기회가 온 거였다. 암호? 장 선생님의 물음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야, 애거사한테 차를 좀 더 가져다주고 암호를 풀게 하자꾸나. 나는 등받이 없는 높은 의자에 앉아 필통을 꺼내 바위에 놓고 공책의 빈 페이지를 펼쳤다. 레스토랑은 앞으로 몇 시간 뒤에나 문을 열 예정이어서 장 선생님과 바이는 내가 조용히 암호를 풀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얼른 채널 변경을 하고 눈앞에 놓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뇌를 세상과 차단했다. 그리고 두뇌의 일부에 접근했다. 나는 이 단계가 최면 요법에서 부르는 반수면 상태와 같다고 믿는다.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암호는 간단했다. 자주 반복되는 단어의 밑줄을 그었다. 이것들은 아마도 모음이거나 T나 S 같은 흔한 알파벳 같았다. 같은 글자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그것들은 L, P 또는 T일 수 있었다. 이런 알파벳들은 단어 안에서 주로 2번씩 등장하니까 옐로우, 레터, 스왈로우, 매터, 페퍼처럼. 나는 곧 암호를 풀었다. 위즈는 A이고 플라프는 E다. 하나씩 다른 글자들도 맞아떨어지면서 더, 아이브, 오브 같은 단어가 완성되었다. 나는 A, T, H, E, O, F, N, T, S와 W도 풀어냈다. 이제 나머지 글자들의 정체도 밝혀졌다. 빈칸을 채우는 행맨 게임 같았다. 드디어 완성된 메시지를 읽어보았다. 이 이야기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 이유와 원인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 버렸다. I've no explanation of this story. I've no theories about the why and wherefore of it. It's just a thing that happened. 나는 그 구절이 애거사 크리스티가 쓴 미스 마플 시리즈의 마지막 사건집 속 단편 유리잔 속에서 어둡게의 도입부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읽어주던 책이었다. 내 책 취향은 또래보다 고전적인 편이다.
이제 이 두 가지 단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다시 암호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 정원으로 나를 찾아와.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에거사 크리스티가 살았던 홀랜드 파크 세필드 테라스 58번가에서 본 푸른 명판이 기억났다. 에거사 크리스티에게 헌정한 그 명판은 영국의 문화유산이기도 했다. 수수께끼를 풀고 바이와 장 선생님을 찾으러 갔더니 그들은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몸을 굽히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바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주방 일을 도와야 하는데 할아버지랑 내기를 하느라.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내가 이기면 토요일 밤에 할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시기로 했어. 꼭 이겨요. 장 선생님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마 못 이길걸.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하더니 잠시 나를 살폈다. 가려고? 네, 오늘 감사했어요. 필요한 건? 다 찾았어? 네. 선생님이 웃으며 윙크했고, 솔직히 윙크라니, 선생님은 늘 나를 놀라게 한다. 난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센트럴 라인을 타고 옥스퍼드 서커스역에서 노팅힐 게이트 역까지 갔다. 구글 지도에 따르면 거기서 세필드 테라스까지는 걸어서 9분이 걸린다. 그러나 나는 7분 30초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58번가는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하얗고 장엄한 4층짜리 도시 주택이었다. 에거사 크리스티가 여기 살았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다. 나는 도로에 서서 눈을 감고 채널 변경을 했다. 하녀 2명이 요강과 더러운 린넨을 들고 뒤쪽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에거사 크리스티는 뒷방에 앉아 정원을 내다본다. 작업할 때 사용하는 별표 레밍턴 타자기 앞에 앉아 다음 희생자에게 닥칠 범죄를 구상하고 있다. 별표 1874년 미국 레밍턴사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수동식 영문 타자기.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내 앞에 떨어진 과제에 집중했다. 이곳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앞쪽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고 푸른 명판은 2층 창문 옆 높은 곳에 붙어 있었다. 즉, 길에서는 명판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 쪽 벽에 달린 문이 열려 있었고 문간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검은 양복과 넥타이, 흰색 셔츠, 깔끔한 머리, 광나는 신발. 안내원인가? 내가 소리쳤다. 좀 가까이 가봐도 돼요?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치형 입구를 통과해 푸른 명판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길에서 봤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푸른 명판에도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다. 최근에 다시 칠해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안내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내 옆에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특별히 뭐 찾는 거라도 있니? 내가 수줍게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여서. 오들로양.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내가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네. 내게 말해줄 단편의 제목은? 인상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대답했다. 유리잔 속에서 어둡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너희 어머니 멋진 분이셨어. 남자가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러나 남자는 작별의 의미로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이고는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간 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관리인이 아니라 문지기 조합 요원이었다. 우리 엄마를 아는 요원. 손에 든 봉투를 보자 손이 떨렸다. 받는 사람의 이름 하나 없는 두껍고 질 좋은 종이로 만든 직사각형의 흰 봉투였다. 얼른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곳은 너무 공개된 장소였다. 아쉽지만 봉투를 배낭에 집어넣은 뒤 이 우연한 만남을 되짚어가며 집으로 향했다. 저 남자는 엄마를 알고 있었다. 차라리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남자가 준 봉투를 쥐고 쪼져갈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집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배낭에서 봉투를 꺼내 얼른 뜯어보았다. 안에는 A라는 글자가 쓰인 네모난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다. A가 뭘 나타내는 걸까? A로 시작하는 단어는 너무 많았다. 물론 에거사의 A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답은 크리스티도 되고 오들로도 될 수 있다. 아니면 에이전트, 액시던트 혹은 알리바이일지도 모르고. 이 실마리를 풀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이 메시지는 분명 남은 2가지 시험의 단서에 불과할 거다. 나는 첫 번째 시험을 끝냈다. 암호를 풀었고 글자 A를 단서로 받았으며 목표도 정했다. 나는 자격을 갖춘 문지기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주방에 가 보니 아빠가 드레싱 가운을 입고 별표 칩스와 별표 PC 핑거를 만들고 있었다.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다. 별표 얄팍한 감자튀김. 별표 생선살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튀긴 것. 아빠, 왜 잠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다가가 아빠의 뺨에 키스하며 물었다. 애거 사왔니? 아, 내가 아끼는 옷에 뭐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 옷은 좀 꾸며줘도 나아질까 말까인데. 아니, 너 또 내 옷을 무시하는 거야? 아빠가 옷 사러 갈 때 날 데려가기만 해줘도. 난 내 옷들이 좋아. 아빠가 좀 더 근사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빠는 체격이 건장하다. 키가 크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옷을 신중히 골라 입어야 한다. 어쨌든 기회를 줘봐요. 난 아빠가 좀 멋있기를 바랄 뿐이지 옛날 조폭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조폭 영화? 진짜?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애프터 쉐이브 로션 발랐어요. 이건 여러 의미를 함축하는 질문이었다. 아빠한테서 뭔가 냄새가 났다. 응, 약간. 약간? 발라도 너무 많이 발랐어요. 로션이 나한테 말이라도 걸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보고 인상을 썼다. 그러나 전에 없이 좋은 향기를 내는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조합의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데 너무 설레고 기뻐서 그 질문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어쨌든 아빠는 아빠만의 비밀이 있고 난 나만의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저녁을 먹기 위해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땐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아빠를 더 이상 모른 척하기 힘들었다. 음식을 입에 넣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계속 접시 안에서 굴리고 있는 아빠를 보니 여자친구라도 생긴 건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으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콕콕 쑤시듯 아팠다. 괜찮니, 아가? 네, 그냥 속이 약간 쓰려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가 아빠의 행복을 부정하려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네. 개하기네. 네? 얼른 친구들 만나고 싶지? 내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내 친군 리암과 브리아나뿐이에요. 걔들이야 뭐 여름 내내 만났는걸요. 그 작은 회색 세포를 부디 잘 사용하렴. 아빠가 푸아로의 벨기에식 억양을 어색하게 따라하며 말했다. 내가 끙하고 신음하자 아빠가 웃었다. 자, 이제 넌 가서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요, 아빠. 난 아빠의 뺨에 키스한 뒤 내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학교에 입고 갈 블레이저를 꺼내 침대 옆 의자에 걸고 그 위에 치마와 셔츠와 넥타이를 올려두었다. 속옷 더미를 뒤져 네이비색 타이츠를 꺼내 옷 무더기 위에 올렸다. 그러고 나서 의자 아래의 신발도 가지런히 챙겨두었다. 옷가지들이 하나같이 생기가 없어 보여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옷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만한 게 어디. 옷걸이에서 새와 꽃이 화려하게 그려진 네모난 스카프를 골랐다. 1960년대 메리 퀀트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이었다. 교복으로 허용되진 않아서 학교에서는 오랫동안 메고 있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스카프 덕분에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나는 에르큘 푸아로 시리즈를 읽으며 A라는 글자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떠올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A는 애플, 별표 아드바크, 별표 알지브라, 엘라베마주, 아브라카다브라, 별표 아콘이실 수도 있고 또 별표 아스닉, 별표 아어드바어, 땅돼지, 별표 엘저브러, 대수학, 별표 에커니텀, 독초, 별표 아어세닉, 비소.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 4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물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